그날 새벽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눅눅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도시 전체를 감싸쥐고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는 대구에서 도시 미화원으로 일한 지 23해가 넘었다. 새벽 4시 반, 눈을 뜨고 작업복을 입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현관문을 나서는 일은 내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그날이 다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새벽을 조용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새벽은 다르다. 새벽은 오히려 소리가 많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틈을 타 하나둘씩 고개를 든다. 비닐봉지가 바람에 긁히는 소리, 골목 깊숙이서 울리는 고양이의 울음, 그리고 이유 없이 등골을 긁는 듯한 알 수 없는 인기척. 그날 나는 남구 쪽 오래된 주택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동네였다. 빈집이 많았고 담벼락엔 오래된 종교 전단지와 누렇게 바랜 포스터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내 이름은 박성호. 그때 나이는 52였다. 평생을 대구에서 살았고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술자리 안쪽거리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첫 번째 이상함은 냄새였다. 쓰레기 냄새와는 달랐다. 썩은 음식물도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도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오래 닫혀있던 방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에 젖은 먼지와 곰팡이가 섞인 묘하게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 싫어지는 냄새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냄새는 한 집 앞에서 특히 강했다. 담장이 무너져 있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간 집. 사람이 산 흔적은 없는데 어제도 쓰레기가 놓여 있던 곳이었다. 또 누가 버렸나?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갔다. 비닐봉지 2개. 묘하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가 급하게 던져놓은 느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사각 소리가 났다. 나는 얼어붙었다. 고양이도 쥐도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이 신발을 끌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쓰레기 집게를 움켜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집 안쪽, 어둠이 유난히 짙은 마당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노숙자일 수도 있고 술에 취한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거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똑똑똑 어딘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도 불규칙하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망설이다가 다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안에서 두드리지? 대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담장도 무너져 있었다. 굳이 안쪽에서 무언가를 두드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이상하게도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다. 코가 아니라 머리 안쪽을 찌르는 느낌이야.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또렷해졌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문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빛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가로등 불빛이 분명히 비치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 검게 꺼멓게 비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목이 굳어버린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가 한 걸음 아주 느리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들렸다. 여기요. 분명히 사람이었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다. 쓰레기, 가져가셔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도망쳐야 할 상황이라는 걸. 그런데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23해 동안 새벽 골목을 누비며 쌓인 경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확인해야 한다. 괜히 놀라면 안 된다. 그 판단이 나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켰다. 빛이 그 형체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그 형체의 얼굴을 정확히 비췄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코도 입도 윤곽도 없었다. 그저 사람 얼굴 크기만 한 검은 공백이 거기에 있었다.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도 아니었다. 빛이 닿았는데도 반사되지 않는 공간.
마치 그 부분만 현실에서 도련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상태로도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이었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다시 물러섰다. 당신 누구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질문이 아니라 거의 애원에 가까웠.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사람이 상대를 바라볼 때 하는 각도로 기울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다. 이건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서 있고 사람처럼 나를 향해 반응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기운이 없었다. 다시 들렸다. 똑, 똑, 똑. 이번엔 소리가 더 가까웠다. 마치 내 귓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뛰었다. 도망쳤다. 평생을 쓰레기차 옆에서 일했지만 그날처럼 숨이 찬 적은 없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나 뒤에서 그 소리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게 더 무서웠다. 몇 걸음이나 뛰었을까. 갑자기 발이 멈췄다. 앞이 막혀 있었다. 그 골목은 분명히 일자로 이어져 있었는데 눈앞에는 막다른 벽이 있었다. 벽 위엔 낡은 거울 하나가 누가 일부러 달아놓은 것처럼 걸려 있었다. 거울 속에는 헐떡이는 내 얼굴과 그 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비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쫓아오지 않았다. 애초에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쪽으로 도망친 걸까? 그때 등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번엔 또렷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아직 수거 안 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형체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다. 어떻게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손. 그제야 나는 손을 보았다. 손가락이 하나, 둘, 셋, 6개였다. 그중 하나가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거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거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집게로 봉투를 집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했다. 무거워할 봉투가 너무 가벼웠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열어봤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안에는 쓰레기가 없었다. 대신 젖은 작업복 조각, 찢어진 장갑, 그리고 도시 미화원 명찰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름은 최정훈. 순간 기억이 났다. 몇 년 전 같은 구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사람. 공식적으로는 퇴사였지만 소문은 달랐다. 새벽에 혼자 작업하다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 없는 사람과 계속 대화했다는 말, 그리고 어느 날부터 출근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형체가 내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분도 같은 일 하셨어요. 목소리가 이제는 여러 겹으로 겹쳐 들렸다.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아저씨도 오래 하셨죠. 나는 그제야 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인수인계였다. 그만두고 싶으면 여기 두고 가세요. 그 형체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아니, 가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공백을. 아직 남아있으면 계속 하셔야 하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 그리고 말했다. 난 그만둘 생각 없어. 거짓말이었다. 속으로는 이미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형체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하세요. 다음 순간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천천히 흐려지며 사라졌다. 골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냄새도 소리도 인기척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집 앞에는 쓰레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며칠 뒤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후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요즘 새벽에 누가 계속 쓰레기 수거 시간만 묻고 다닌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그 골목을 피해 다녔다. 도시미화원에게 구역이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동선이다. 눈을 감고도 쓰레기통 위치가 떠오르고 어디서 개가 짖고 어디서 바람이 세게 부는지 기억한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피하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골목이 떠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검은 얼굴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말이었다. 그분도 같은 일 하셨어요. 그 말에는 연민도 위협도 없었다. 그저 사실 전달 같다. 며칠 뒤 새벽 작업 전 대기실에서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정훈이 기억나냐? 순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후배 하나가 커피를 들던 손을 멈췄고 반장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선배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일을 아주 일부만 말했다. 얼굴 얘기는 빼고 명찰 얘기도 빼고 그냥 그 집 앞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만.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비벼 끄더니 조용히 말했다. 거긴 혼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반장은 나를 구석으로 불렀다.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성우야, 이 일 오래 했으면 한 번쯤은 겪어. 뭐요? 누가 자기 자리 비워달라고 오는 거. 나는 웃으려다 실패했다.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 반장은 내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가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 일을 계속하려는 걸 마주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규칙을 만든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다. 복사한 것도 아니고 정식 문서도 아니었다. 그냥 여러 번 접혀 해진 종이였다. 거기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혼자 가지 말 것,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물건을 건네면 받지 말 것, 이름을 묻지 말 것. 마지막 줄이 유난히 진하게 적혀 있었다. 정훈이도 이 규칙을 몰랐어. 반장이 말했다. 일 욕심 많았고 혼자서도 잘한다고 했지. 나는 봉투 안에서 봤던 명찰을 떠올렸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반장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지. 그날 이후 나는 규칙을 지키며 일했다. 절대 혼자 가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작업 중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규칙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을 더 잘 알아봤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신입 하나가 울면서 찾아왔다. 선배님, 어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말에 나는 피가 식는 걸 느꼈다. 대답했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사람인 줄 알고요. 그날 밤 나는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일이 끝날 때까지 곁에 붙어 있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신입은 자꾸 같은 말을 했다. 선배님, 제가 원래 이렇게 일을 오래 한 사람 같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 골목에서 다시 쓰레기가 나왔다. 이번엔 봉투가 3개였다. 가지런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 후배들은 그 구역을 빼자고 했다. 보고서를 올리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기에 피한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그 골목에 섰다. 규칙을 어기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정리라고 생각했다. 여기 왔어.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인수인계 안 해. 잠시 후 공기가 바뀌었다. 냄새가 돌아왔다. 젖은 방 냄새.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번엔 조금 달랐다. 형체가 불안정했다. 마치 여러 사람이 겹쳐진 것처럼. 왜요? 그가 물었다. 당신도 지칠 때 됐잖아요.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닌 사람은 여기 남는 거고. 그 검은 공백이 잠시 흔들렸다. 정훈이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자리를 넘긴 거지. 나는 봉투를 쓰레기차에 실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었다. 봉투가 찢어지며 안의 것들이 쏟아졌다. 명찰, 작업복, 그리고 여러 개의 이름들. 나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지 않았다. 읽으면 기억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형체가 점점 옅어졌다. 그럼 이제 누가 해요?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그날 이후 그 골목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재개발이 시작됐고 집은 허물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새벽에 일한다. 그리고 지금도 신입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한다.
새벽에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 들리면 절대 대답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자리 요청이니까.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 그 일을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돌아온 뒤 나는 며칠을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럼 이제 누가 해요? 그 질문은 미련이 아니라 불안처럼 들렸다. 사람이 사라지면 일도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새벽에는 그 반대다. 사람이 사라져도 일은 남는다. 그리고 그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아닌 것도 그 일을 자기 존재의 이유로 붙잡게 된다. 나는 정훈이를 떠올렸다. 그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했다. 아파도 나왔고 비 오는 날엔 오히려 더 빨리 나왔다.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일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던 게 생각났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이 그를 붙잡았다는 걸. 며칠 뒤 그 신입이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다. 사직서를 내던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선배님, 저는 아직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다. 그는 안도한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겪지 않았다. 그때 확신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약한 사람도 겁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더 만들었다. 공식 규칙에는 없는 나만의 원칙이었다. 이 일 말고도 네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할 것. 그래서 나는 일이 끝나면 꼭 집에 바로 간다. 괜히 남아서 새벽을 더 보지 않는다. 쉬는 날엔 시장에 가고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찾는다. 내가 아직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번은 후배가 농담처럼 말했다. 선배님, 이 일 천직 아니에요? 나는 웃지 않았다. 천직 같은 거 믿지 마라. 그 말엔 내가 겪은 모든 밤이 담겨 있었다. 가끔, 아주 가끔 새벽 골목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분명히 내 이름이다. 예전 같았으면 뒤돌아봤을지도 모른다.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멈추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건 도움 요청이 아니라 경계선 침범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안다. 도시 미화원이라는 일은 더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날 골목에서 내가 한 말.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한다. 하지만 이 일에 나를 넘기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줬으면 한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쉽게 응답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자기 전부가 되게 두지 말 것.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위험이다. 대구의 그 골목은 이제 없다. 건물은 허물어졌고 사람들이 오간다. 하지만 새벽은 여전히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이고 그 틈을 노리는 것들은 형태를 바꿔가며 남아있다. 나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새벽으로 나간다. 그리고 쓰레기보다 먼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게 내가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다.